12,000년 전 인류는 단 한순간에 거대한 문명을 잃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전 세계의 해저와 고대 지층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인류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오래되고 복잡한 무언가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바닷속 깊은 골짜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조물과 규칙적인 형태의 단층이 남아있고 침식으로 부서진 듯한 거대한 석재들은 마치 누군가가 세웠다가 무너뜨린 성벽의 파편처럼 보인다. 거대한 도시가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전설, 원인을 알 수 없는 해저 구조물, 그리고 지구 전역에 퍼져 있는 대격변의 흔적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만약 인류가 완전히 잊어버린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이유로 역사에서 지워졌을까? 플라톤이 남긴 기록 속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체를 가진 왕국처럼 묘사된다. 그는 이 나라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힘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고 썼다. 그리고 지금 과학과 탐사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이까지 도달하며 새로운 증거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인류는 그날의 진실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으며 바닷속 어둠에 묻힌 비밀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듯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아틀란티스는 정말로 존재했던 왕국이었을까? 아니면 인류가 잃어버린 진실을 암시하는 상징에 불과할까?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을 오늘날까지 역사적 신비의 중심에 세운 사람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었다. 그는 기원전 4세기경 지필한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아틀란티스의 구조, 정치체계, 군사력, 지리적 위치를 마치 실존 국가를 기록하듯 상세하게 묘사했다. 플라톤은 이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며 아테네의 법제자 솔론이 이집트 사제에게서 전해들은 역사라고 강조했다. 솔론은 나일 삼각주의 고대 도시 사이스에서 사제로부터 9,000년 전에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리스에 가져왔으며 플라톤은 이 내용을 정리해 대화편 형태로 남겼다. 이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아틀란티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에서 10,000년 전의 문명에 해당한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의 수도가 동심원 형태의 거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수로와 운하를 통해 바다와 직접 연결되었고 중심부는 오리할쿰이라는 귀금속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적었다. 또한 이 왕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지중해와 대서양의 여러 지역을 지배하며 당시 알려진 어떤 국가보다 강력했다고 한다. 플라톤의 묘사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 시대 그리스인들이 알지 못했던 지리 지식과 건축 기술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틀란티스가 탐욕과 오만에 빠져 신의 벌을 받아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결론 지었지만 이러한 서술 역시 단순한 도덕 우화 이상의 뉘앙스를 갖는다. 플라톤이 왜 이토록 방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세부를 굳이 만들어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지금도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플라톤이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실제 증언을 전해들은 마지막 인물이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기록을 아틀란티스 탐사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단서로 여긴다. 플라톤은 철학자였지만 이 부분만큼은 철학적 비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연대와 지명, 계보를 제시하며 역사 기록처럼 다루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만약
그가 단지 교훈적인 신화를 만들고자 했다면 굳이 이집트와 솔론이라는 실제 인물과 장소를 끌어와 복잡한 전승 구조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는 아틀란티스를 플라톤의 문학적 장치로 보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문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플라톤의 두 대화편이 없었다면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은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며 인류는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애초에 떠올리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아틀란티스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플라톤의 이 기록에서 시작된다. 플라톤이 남긴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단서는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다. 그는 이 거대한 왕국이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즉 오늘날의 지브롤터 해협 바깥쪽에 자리했다고 기록했다. 이 말은 아틀란티스가 지중해 내부가 아닌 대서양이라는 훨씬 광대한 해양 세계에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플라톤은 그곳이 수많은 섬과 넓은 바다, 그리고 여러 항로가 얽혀있는 거대한 해상 제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그리스인이 알고 있던 지리적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세계를 묘사했다. 그는 또 아틀란티스의 수도가 동심원 형태의 물길과 방벽으로 구성된 거대한 도시였다고 남겼는데 이는 단순한 섬 도시가 아니라 대륙급 규모의 복합도시 구조였음을 암시한다. 현대 지질학 역시 빙하기 이후 약 120m에 달하는 해수면 상승이 대서양 연안의 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사실은 플라톤의 묘사와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아조레스 제도 주변의 해저 지형을 비롯해 지브롤터 해협의 단층 구조, 그리고 대서양 도처에서 발견되는 고대 지층 변화는 과거 이 지역에 지금보다 훨씬 넓은 육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현재 바다로 잠긴 대륙분과 해산들이 플라톤이 말한 섬과 항로의 잔재일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서들은 플라톤이 묘사한 바다 너머의 거대한 세계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빙하기 말기와 그 이후의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실제로 사라진 대지를 반영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핵심 단서들은 아틀란티스가 지중해가 아닌 대서양 깊숙한 곳에 자리했던 한때의 대문명이라는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지지한다. 특히 위성 측량과 심해 탐사를 통해 드러난 해저의 계단식 지형과 평탄한 고원들은 단순히 자연 침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상을 남긴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인공 구조물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때 그곳이 현재와 전혀 다른 해안선과 섬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지형이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플라톤이 전한 이야기의 바탕에 실제 지리 정보가 깔려 있었다면 아틀란티스의 흔적은 지금도 대서양 바닥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 모른다. 아틀란티스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배경은 약 12,000년 전 지구가 겪은 급격한 기후 변화, 즉 영거 드라이아스라 불리는 시기다. 이 시기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던 무렵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과 그에 뒤따르는 거대한 환경 변동이 전 세계를 덮쳤던 때였으며 인류학과 지질학 연구는 이 시기의 변화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격렬하고 파괴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일부 학자들은 거대한 해성 파편이 북미 대륙에 충돌해 막대한 양의 물과 먼지가 대기권으로 퍼져나갔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녹아있던 빙상이 한순간에 바다로 쏟아져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입증하는 지층 자료를 제시한다. 실제로 해수면은 불과 수세기 동안 100m 이상 상승했고
이는 해안 도시나 평지에 자리 잡은 문명이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질 만큼의 변화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와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의 멸망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더구나 최근 고고학은 약 12,000년 전에도 단순 사냥채집 사회가 아닌 정교한 건축과 상징 체계를 갖춘 정착 공동체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다. 이곳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도 전인 약 11천 600년 전에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세웠으며 석기시대 기술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교함을 보여준다. 이 발견은 인류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또한 빙하기 말기에 침수된 해안선 곳곳에서 신석기보다 앞선 도구와 구조물이 발견되고 있어 아직 이름도 남기지 못한 문명들이 존재했다는 추정도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면 플라톤이 말한 고도 문명이 12,000년 전 세상에 존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은 그 시대가 인류사가 비약적으로 변화하던 격동의 시기였음을 보여주며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문명도 충분히 존재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급격한 냉각과 해수면 변화가 인류 기억 속에서 대홍수 신화로 남았다고 본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구약 성서의 노아 이야기, 인도와 동남아의 홍수 전설까지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해안 평야에 자리 잡은 정착지와 도시들이 연쇄적으로 침수되었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세계 전체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의 심판,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파멸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플라톤이 전한 아틀란티스의 멸망서사 역시 바로 이런 집단적 기억의 한 조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특정한 한 도시의 파괴가 아니라 빙하기 말기 전 지구적 재앙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해안 문명에 대한 상징적 요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은 그 시대를 격동기로 정의하지만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이 끝나버린 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플라톤이 전한 아틀란티스의 도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이상향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에 가까웠다. 기록에 따르면 수도는 동심원 형태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고 바깥쪽의 바다에서부터 안쪽의 왕궁까지 물길과 육지가 교대로 이어지며 3겹, 4겹의 원을 이루고 있었다. 이 물길은 단순한 호수나 해자가 아니라 깊은 수심을 가진 항로이자 거대한 군항의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도시 전체를 둘러싼 운해는 수많은 선박이 드나들 수 있었고 각 구역은 다리와 수문으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플라톤은 중심부에 자리한 신정과 왕궁이 오리알쿰이라는 금속으로 치장되어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다고 적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고도로 정련된 구리합금 또는 지금은 사라진 특수합금으로 추정한다. 이는 아틀란티스가 금속 채굴과 재련, 주조 기술에서 당시 알려진 어떤 문명보다 앞서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도시는 거대한 석재를 정밀하게 절단해 쌓아 올린 성벽과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로와 수차, 저장 호수 등을 이용해 물을 조절하는 고도의 치수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묘사를 종합해보면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섬 국가가 아닌 해상교역과 군사력, 금속공업, 토목기술이 동시에 발달한 복합산업 도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아틀란티스의 기술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는 그들이 바다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묘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플라톤은 그들이 조수의 높낮이와 계절에 따른 바람의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선박 운항과 항로 개척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서술한다. 이는 단순한 경험적 지식을 넘어 장기간의 관측과 축적된 해양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고대 과학 체계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런 기술력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등대, 항로지도, 항만시설과 같은 개념의 원형이 이미 그 시대에 형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우연히 나열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하는 도시 시스템의 구성 요소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수로, 항만, 금속, 방어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는 아틀란티스가 단순히 부유한 왕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과 조직력을 갖춘 체계적 문명이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탄생했고 또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했을까? 아틀란티스와 같은 해안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오늘날 해저 조사에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의 요나군이 해저 구조물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80년대 잠수부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이후 자연지형인지 인공 구조물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거대한 계단식 단층과 거의 직각에 가까운 모서리, 겹겹이 쌓인 석판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단순한 침식으로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기하학적인 인상을 준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암석이 층을 이루며 부서지면서 우연히 그런 형태가 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고고학자들과 잠수 탐사자들 중 상당수는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는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반박한다. 북해 아래에 잠겨있는 도그랜드 역시 빙하기 말기에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거대한 땅을 집어삼켰는지를 보여준다. 한때 유럽 대륙과 영국을 연결하던 넓은 평야였던 이 지역은 바다가 되기 전까지 수렵과 어로, 농경이 공존하던 비옥한 터전이었다고 추정되며 해저 시추를 통해 가옥터, 도구, 화로, 흔적 등이 발견되고 있다. 그리스 남부 연안의 파블로 페트리는 약 5,000년 전 번영했던 도시가 해수면 변화와 지진으로 완전히 침수된 사례다. 이곳에서는 거리와 광장, 가옥의 기초, 저장고와 항구 시설까지 도시 전체의 구조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비교적 최근의 해수면 상승만으로도 한 문명의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해저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탐사된 해역은 지구 해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기술적, 경제적 한계 때문에 깊은 바다 대부분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류가 해저 지형을 육지만큼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된다면 도거랜드나 파블로 페트리와 같은 도시가 더 많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그중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이전의 시기를 가리킬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해저에 묻힌 유적들은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 뿐 이미 여러 형태로 발견되고 있는 사라진 해안 문명의 잔해일 수도 있다. 아직 이름조차 붙지 못한 도시와 마을이 바다 밑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며 아틀란티스 또한 그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해저와 고대 문헌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단서들은 아틀란티스가 단지 상상 속의 섬이 아니라 빙하기 말기 인류가 경험한 어떤 거대한 문명의 기억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바하마 인근에서 발견된 비미니 로드는 그 대표적인 예로 1960년대 말 잠수부들이 처음 보고한 이후 지금까지도 치열한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 지역 해저에는 거대한 석판들이 마치 도로처럼 길게 이어져 있으며 각 석판의 크기와 배열, 접합부의 형태가 지나치게 규칙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자연 침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반대측에서는 석회암이 층을 이루며 부서질 때 비슷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석판이 이루는 패턴과 주변 지형, 그리고 인근에서 발견되는 고대 정착 흔적을 종합하면 인간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 더 흥미로운 것은 16세기 초에 제작된 피리레이스 지도다. 오스만 제국의 제독이었던 피리레이스는 여러 오래된 해도와 전승 지도를 바탕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지도에 남극 대륙의 윤곽과 얼음 아래 지형이 묘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이는 빙상이 지금보다 훨씬 얇거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지리 정보가 후대까지 전해졌다는 뜻이 되며 고도로 발달한 항해 문명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 터키의 göbekli tepe 역시 인류 문명사에 커다란 충격을 준 유적이다. 약 8,600년 전에 세워진 이 거대한 석조 사원 단지는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 시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기하 구조와 복잡한 상징 조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인류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고도의 사회 조직과 종교 의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 전후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거석 구조물과 정교한 유적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서로 떨어진 지역들이 무언가 공통의 자극과 변화를 겪었음을 암시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모든 흔적이 빙하기 말기 존재했던 광범위한 문명 네트워크,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어떤 핵심 문명의 그림자일 수 있다고 본다. 아틀란티스라는 이름은 어쩌면 그 중심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식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던 고대 해양 문명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비미니 로드와 피리레이스 지도, göbekli tepe와 같은 단서들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각각은 다른 시기,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모두 기존 역사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갑작스러운 단절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한데 모아보면 인류가 알고 있는 문명사의 시작점은 실제보다 훨씬 뒤쪽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리고 그 앞쪽 어딘가에 우리가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이름의 문명이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하루아침에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고 썼다. 표면적으로는 신의 분노와 도덕적 타락에 대한 처벌로 묘사되지만 약 12,000년 전 지구가 실제로 겪은 격변을 떠올리면 이 표현은 단순한 상징 이상일 수 있다. 영거 드라이아스의 끝자락에서 지구는 급격한 기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 잦은 지진과 화산 활동에 시달렸다. 어떤 연구자들은 북미 대륙의 거대한 해성 파편이 떨어지면서 막대한 양의 얼음이 녹아바다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해수면은 짧은 기간에 수십 미터씩 치솟았고 해안선은 우리가 상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안쪽으로 밀려들었다. 해안 평야에 자리 잡은 도시와 농경지는
거대한 홍수와 쓰나미에 의해 한 번에 쓸려 나갔을 것이며 생존자들에게 그날은 문자 그대로 세상이 끝난 날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가설은 해저 지진과 단층 붕괴다. 대서양 중앙 해령과 같은 지각 활동지대에서 대규모 붕괴가 일어나면 주변 해역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특정 섬이나 해안 도시를 단시간에 파괴하고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지닌다. 실제로 지중해의 산토리니 화산 폭발은 미케네 문명과 에게해 일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당시 사람들은 이를 신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 아틀란티스의 멸망 또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집단 기억에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플라톤이 하루아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역사적 시간의 정확한 길이가 아니라 그 재앙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지진과 화산, 그리고 천체 충돌과 같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해안 문명이 단기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였든 여러 해안 문명이 겪은 비극을 상징적으로 압축한 이름이었든 그 멸망 이야기는 빙하기 말기 인류가 직면했던 현실적 공포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룻밤 사이에 땅이 갈라지고 익숙한 해안선이 사라지고 바다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그 재앙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플라톤이 남긴 한 문장은 바로 그런 체험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며 형성된 집단 기억의 잔향일지도 모른다.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유는 플라톤이 그 출처를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이야기가 자신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아테네의 법제자 솔론이 이집트 사제로부터 들은 역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솔론은 나일 삼각주의 고대 도시 사이스를 방문했을 때 신전의 사제로부터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기록들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사제는 그에게 너희 그리스인들은 아직 젊은 민족이며 여러 차례의 대홍수와 재앙을 겪으며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이집트가 비교적 안정된 지형과 기후 덕분에 오래된 문헌과 지식을 보존해 왔다고 설명한다.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도 그러한 오래된 기록 중 하나로 솔론이 들었을 당시 이미 9,000년 전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플라톤이 이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이집트 신전이 오랜 세월 축적된 천문학, 기후 역사 자료를 보관하는 지식의 저장고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집트는 주기적인 나일강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오랜 기간 천체와 기후를 관측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대재앙과 왕조 흥망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플라톤이 남긴 아틀란티스의 묘사에는 당시 그리스 세계가 알기 어려운 지리와 기후, 해양 정보가 섞여 있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상상으로 이야기를 지어냈다기보다는 자신이 신뢰한 외부 전승을 바탕으로 서술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 전승이 문자 그대로 정확한 연대와 사건을 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빙하기 말기의 대격변과 해수면 상승, 그리고 여러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대홍수 신화를 떠올려 보면 이집트 사제들이 보관하고 있던 기록 속에는 분명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어떤 역사적 실체가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플라톤이 아틀란티스를 철학적 비유가 아니라 실제 지명과 연대를 가진 이야기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그 전승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아틀란티스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은 바로 그곳이 어디였는가라는 질문이다.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즉 지브롤터 해협 바깥쪽에 있었다고 기록했지만 이 단서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전 세계 여러 지역이 후보로 거론되어 왔으며 그중 몇 가지는 특히 강력한 근거를 가진다. 가장 대중적인 가설은 에게해, 산토리니, 테라, 섬을 아틀란티스의 실제 모델로 보는 견해다. 기원전 1600년경 이곳에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 중 하나가 일어났으며 이 폭발로 미노스 문명이 크게 약화되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섬의 중앙부가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칼데라가 형성되었고 쓰나미가 에게해 전역을 휩쓸었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플라톤이 이 사건의 기억을 과장하거나 전승 과정에서 변형된 결과가 아틀란티스 신화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토리니가 지브롤터 해협 바깥쪽이 아니라는 점은 플라톤의 기록과 맞지 않으며 도시 규모와 정치 체계 면에서도 자잘한 차이가 있어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유력 후보는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리샤트 구조물이다. 거대한 원형 지형이 동심원 형태의 아틀란티스 도시와 놀라울 만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오래전 이 지역이 사막이 아닌 비옥한 평원이었음을 보여주는 지질학적 증거가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플라톤이 전한 방대한 도시 규모와 다층 구조가 리샤트 지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지역이 바다와 직접 연결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약점이다. 흑해 가설 또한 주목받는다. 빙하기 말기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흑해의 수면이 급격히 높아져 주변 정착지들이 모두 침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일부 고고학 조사에서 해저도시 흔적이 보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흑해는 지브롤터 해협과의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아틀란티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틀란티스의 정통 가설로 여전히 가장 강력한 후보는 대서양 그 자체, 특히 아조레스 제도 주변이다. 위성 측량과 심해 탐사를 통해 이 지역이 과거 더 넓은 육지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플라톤이 말한 해양 제국이라는 표현과도 가장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다. 또한 대서양 중앙 해령은 지각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대규모 단층 붕괴나 지진, 화산 활동으로 거대한 섬이 사라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 가설을 뒷받침할 뚜렷한 인공 구조물이나 도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각 가설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아틀란티스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플라톤이 남긴 단서가 충분히 구체적이면서도 너무 오래된 전승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해석의 여지를 넓게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아틀란티스는 실제로 존재했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가설들이 모두 빙하기 말기 해수면 상승과 지구적 대변동이라는 공통된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 시대에 거대한 문명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사실이다. 아틀란티스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점점 더 주목받는 관점은 이 왕국이 특정한 한 도시나 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빙하기 말기에 존재했던 거대한 전 지구적 문명의 상징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가설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건축 양식과 신화, 상징 체계가 서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은 이집트와 메소아메리카뿐 아니라 중국이 인도네시아, 심지어 유럽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보기에는 그 배치와 설계 방식이 유사한 점이 많아 일부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이 같은 기술적 기반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거대한 돌을 절단하고 정교하게 배치한 것석, 문화 역시 전 세계로 퍼져 있다. 페루의 삭사이와만, 영국의 스톤헨지,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 레바논의 바알베크, 남태평양의 나누마두 등은 서로 거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건축 기술과 상징 표현을 보여준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너무 많은 공통점이 겹쳐 있으며 플라톤이 묘사한 해양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문명, 네트워크의 잔재일 수 있다는 추정도 설득력을 얻는다. 더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의 신화 속에 매우 유사한 형태의 대홍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구약의 노아 이야기, 인도 고대 문헌, 동남아와 태평양 섬 지역의 창세 전설까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세상을 덮친 물과 문명을 잃어버린 인류라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빙하기 말기에 급격한 해수면 상승이 전 인류에게 공통된 충격으로 남아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승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일부 천문학적 상징과 신화적 모티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별자리와 태양 주기, 계절 변화에 대한 고대의 지식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된 점은 고대 인류가 지식을 공유하거나 최소한 매우 비슷한 수준의 관측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아틀란티스는 특정 장소의 이름이 아니라 빙하기 말기 전 지구적으로 분포한 해안 문명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개념일 수 있다. 플라톤은 그 수많은 문명 중 하나의 전승을 접했을 뿐이며 인류는 그 거대한 퍼즐의 일부만을 간신히 되짚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는 사라진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현대 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고대 세계의 기억일 수 있으며 그 흔적은 지금도 각 대륙의 유적과 신화 속에 조용히 숨쉬고 있다.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플라톤이 남긴 기록은 신화와 역사, 철학적 상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해저 탐사와 지질학 연구가 드러낸 단서들 또한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약 12,000년 전 지구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해안 문명과 정착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가 아틀란티스라고 부르는 이름은 어쩌면 그 모든 잃어버린 세계를 상징하는 단어일지도 모른다. 요나구니와 도거랜드, 파블로 페트리와 비미니 로드, 괴베클리 테페와 고대 지도들은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아틀란티스가 특정한 한 도시였든 또는 빙하기 말기 존재했던 거대한 문명 네트워크의 일부였든 간에 그 이야기는 인류가 잊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한 탐험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틀란티스의 비밀은 어쩌면 여전히 바다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으며 인류가 그 문을 열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의 탐험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잊힌 문명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온 이 시간이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고대의 이야기와 미스터리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